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일거들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둬서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내는 능력자에게 우리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죠. 수직 곡선으로 치솟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장을 보며 이카루스의 날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우량주마저도 한 번씩 휘청이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그 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신화는 얼핏 보면 잔인하고 황당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옛날 얘기 같지만 경제는 물론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투자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샀다 하면 대박이 나고 기획한 사업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면서 우리는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주식을 샀다 하면 반토막이 되고 손대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이너스의 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미다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이 둘 중에 어떤 손을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손의 주인공 미다스는 프리기아의 왕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어느 날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 실레노스가 미다스의 왕국인 프리기아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에 취해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던 실레노스를 발견한 이 포도밭 주인은 실레노스를 미다스 왕에게 끌고 가 벌을 내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라는 것을 안 미다스 왕은 무려 열흘 동안 잔치를 베풀며 그를 정성껏 모신 뒤에 디오니소스 신에게 데려갔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미다스의 행동에 크게 기뻐하며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탐욕스러웠던 미다스는 제 손에 닿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미다스는 자신이 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떡갈나무 가지를 꺾어보았습니다. 가지는 곧바로 황금가지가 되었죠. 돌덩어리를 만지자 금괴가 되었고 궁전의 기둥과 벽, 문에 손을 대자 그야말로 거대한 황금 궁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곧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손에 닿는 빵과 포도주는 녹아내리는 황금이 되어 당장 뱉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은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아무도 미다스 왕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원을 얘기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미다스 왕을 안타깝게 여긴 디오니소스 신은 미다스에게 파크톨로스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이 말한 그대로 했던 미다스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 이걸 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금이 바로 미다스 왕 때문에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이 헛된 소원을 거두기 위해 강물에 몸을 씻을 때 몸에서 금이 빠져나와서 파크톨로스 강은 금빛 모래와 사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황금 때문에 고초를 겪은 미다스 왕은 부귀 영화는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반인 반수의 목신 판을 섬기며 가깝게 지냈죠. 판신은 늘 피리를 들고 다니면서 춤과 음악을 즐겼는데 그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판은 감히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대결을 하게 되었죠.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사람의 연주를 들은 심판관은 아폴론의 연주가 더 낫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여있던 청중들도 아폴론의 연주가 더 좋았다며 심판관의 판정에 동의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미다스는 판신의 피리 소리가 훨씬 더 훌륭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폴론은 미다스에게 화가 났죠. 그리고 미다스의 귀를 잡고 쭉 눌려서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히 음악의 신의 실력을 판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자에게는 인간의 귀가 아닌 당나귀 귀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내린 벌이었습니다. 미다스 왕으로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의 귀에는 정말로 판이 했던 피리 연주가 더 좋게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심판관도 아닌 주제에 나설 일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판에 대한 자신의 호감이 편견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공감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신화를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미다스 왕의 두 가지 실수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억제해야 할 것은 탐욕이고 그리고 챙겨야 할 것은 이성이라는 것을 가슴 깊게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미다스 왕의 손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카로스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카로스는 아테네 최고의 조각가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과거 아테네에서 조카를 죽이고 미노스 왕이 다스리는 크레타 섬으로 도망쳐온 신세였죠.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크레타에 머물며 미노스 왕가를 위해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와 아들의 운명을 좌우할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름다운 황소와 사랑에 빠진 왕비 파시파의 부탁으로 속이 텅텅 빈 나무 암소를 만들어 몰래 사랑을 나누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 뒤에 왕비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인데 얼굴은 황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았고 이에 격노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로 하여금 이 끔찍한 괴물을 가둘 미궁을 설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노스 왕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미궁에 가둔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아테네에서 조공으로 거두온 사람들을 괴물의 먹을거리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조공을 자원하여 크레타에 오게 되죠. 테세우스에게 반한 크레타의 공주는 왕자가 실타래를 풀며 미궁에 들어가 괴물을 처단한 뒤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공주에게 알려준 이가 다름 아닌 다이달로스였던 것을 알게 된 이 미노스 왕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그 미궁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미궁에서 탈출할까 고심하다가 하늘을 날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실로 묶어서 밀랍으로 붙여 새의 날개와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위험천만한 비행에 앞서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죠. 네가 이 날개를 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이 튀겨 날개가 젖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날개를 붙인 이 밀랍이 녹아내림으로써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며 날아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날던 이카로스는 날개짓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자 나중에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높이 날고 싶은 욕망에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가까이 가자 날개를 붙인 그 밀랍이 아버지의 말대로 녹기 시작했죠. 밀랍이 녹자 깃털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로스는 뒤늦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한번 열을 받은 밀랍은 사정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이카로스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적정한 선을 지키는 절제력을 잃고 탐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 감행한 이카로스의 무모한 도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 있죠. 날개는 높이 오르게 해주긴 하지만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예인들의 인기도 운동선수들의 성적도 연일 상승세를 타던 주가도 늘 높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탐욕을 적절히 억제하는 절제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맞는 높이의 위치를 지키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알려줍니다. 미다스, 이카로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이는 바로 아킬레우스 건으로 유명한 아킬레우스입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인간인 펠레우스와의 사이에서 아킬레우스를 낳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우람하고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성을 이어받았지만 많은 인간의 피가 흐르는 아들을 염려하니 테티스 여신은 아킬레우스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테티스 여신은 스틱스 강에 자기 아들의 몸을 담궜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화살이나 창에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는 불멸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때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만은 강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테티스가 아기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물에 담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발 뒤꿈치는 아킬레우스의 단 하나뿐인 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아의 최고 전사 헥토르와 맞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양군을 통틀어 최고의 전사로 우뚝 섰습니다. 헥토르가 죽고 며칠이 지난 후 아킬레우스는 우연히 헥토르의 여동생 폴릭세네를 보게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첫눈에 폴릭세네에게 반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서 물러날 테니 폴릭세네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사랑에 눈이 먼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주었고 폴릭세네는 또 다른 오빠인 파리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를 아폴론 신전으로 유인하죠. 이때 매복해 있던 파리스는 활을 정확하게 쏴서 아킬레우스의 뒤꿈치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아킬레우스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뒤로 발 뒤꿈치의 힘줄을 아킬레우스 건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죠. 자,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상대의 아킬레우스 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나를 지키고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에 얽힌 신화를 명심한다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투자에서도 역시 실수를 줄이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거친 삶의 도전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렸던 미다스의 고독과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비상에 취해 날개를 잃고 추락했던 이카로스는 어땠나요? 모든 것에 완벽했으나 단 하나의 약점을 부주의하게 노출시켜서 죽음에 이른 아킬레우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행과 몰락을 보면서 투자에서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실수를 줄이고 성공을 누리면서 행복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